2021년 전 세계 15세부터 64세 중 2억 9,600만 명이 마약을 경험했다는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한 젊은 부부는 안전을 찾아 밴쿠버의 청명함을 뒤로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는데요. 그들이 떠난 이유는 단지 불안이 아니라 자유라는 이름으로 어두워진 도시의 진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이까지 동행한 여정은 상상조차 못한 충격적 위기를 예고되는데요. 제 이름은 마이클 앤더스 박사입니다. 저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소아 응급실 의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수백 명의 아픈 아이들을 돌봐드렸었고, 부러진 뼈를 치료해드렸었고, 떨고 계시는 부모님들을 위로해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제 딸 엠마와 관련된 전화를 받았던 그날만큼은 제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여있던 제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빨간 불빛이 깜빡였죠. 마이클 소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엠마가 학교에서 쓰러졌어요. 지금 당신 병원으로 옮기고 있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이 빙글 돌았어요. 엠마는 13살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였습니다. 만화 그리기를 좋아했고, 축구도 열심히 했었죠. 한 번도 크게 아파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앰뷸런스에 실려 제가 일하는 응급실로 오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복도를 달려나갔습니다. 나무로 된 바닥이 발밑에서 구르듯 들려왔어요. 재빨리 코트와 차 열쇠를 집어들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소피가 현관 앞에서 눈물을 머금고 서 있었죠. 차에 함께 타고 텅 빈 거리 위를 달렸습니다. 불빛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며 제 두려움을 더 크게 만들고 있었어요. 병원 로비에 도착하자마자 경비원을 지나쳐 응급실 복도로 뛰어들었습니다. 환자들이 실려 오가는 소리. 기계음 밝은 조명이 마치 뒤집힌 세상처럼 느껴졌어요. 구급 요원들이 소생실이라는 표지판 아래로 들것을 밀고 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 사이를 헤치고 달려갔습니다. 이쪽입니다. 한 간호사분이 시트를 살짝 들어 제 딸 얼굴을 보여주었어요. 창백한 얼굴. 감긴 눈, 코에 꽂힌 관들, 제 무릎이 차마 떨어질 뻔했습니다. 소피 숨은 쉬고 있죠? 제가 물으니 소피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에서는 꾸준히 비프음이 들렸어요. 다행히 당장은 안정적이었지만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죠. 훈련받은 의사로서 제 본능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딸의 맥박을 짚어보고 가슴이 오르내리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원인을 알아야 했어요. 안정적이었지만. 곧 한 동료 의사분이 차트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앤더스 박사님.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액 검사, 중독 검사, 주요 생체 지표들, 시간이 흐르는 게 마치 몇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엠마 옆에 바싹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얘야, 아빠가 여기 있어. 내 아빠이자 주치의잖아. 무슨 일인지 꼭 알아낼 거야. 그녀의 작은 손은 제 손 안에서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찢어질 듯 아팠어요. 1시간이 지나고 검사가 끝났습니다. 저는 결과지를 읽다가 멍해졌습니다. THC. 즉 마리화나 성분이 혈액에서 검출되었다는 겁니다. 엠마가 마리화나를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빙글 돌았어요. 친구들의 권유나 호기심 때문이었을 수도 있겠죠. 우리 학교는 안전하다고 믿었었고 우리 동네도 평화롭다고 생각했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복도로 나와 손을 소독하면서 초조하게 걸었습니다. 소피가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마이크 얼마나 위급해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피 속에 들어온 건 분명해. 뇌나 심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 엠마에게 직접 물어봐야 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야만 한다. 그날 밤 저는 엠마 침대 곁에 앉아 모니터의 은은한 불빛 아래서 그녀가 숨 쉬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두운 머리칼이 베개 위에 살포시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너무도 연약해 보였죠. 저는 눈물을 꾹 참으며 이성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평생 남의 아이들을 구해왔지만 제 딸 앞에서는 무력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낮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엠마가 새 만화 그림을 자랑하며 깔깔 웃었었고 축구 연습에서 득점을 넣었다고 신나서 말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다시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저라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의학이 몸을 치료해 줄 수 있겠지만 그녀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면 다른 것이 필요했어요. 무슨 어두운 일이 그녀를 이끈 건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저는 엠마에게 낮게 속삭였습니다. 얘야, 내가 깨어나면 모든 걸 얘기해 주겠지? 아빠는 내 말을 믿고 널 지킬 거야. 널 너무 사랑한단다. 기계음이 조용히 울리는 응급실에서 저는 숨을 고르며 진실을 찾고 제 딸을 지키기 위해 싸울 각오를 다졌습니다. 저는 의사이기 전에 아빠이고 제 마지막 숨을 다해 그녀를 지킬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블라인드를 통해 햇빛이 들어와 엠마의 침대 위에 줄무늬를 그리고 있었어요. 저는 알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가슴은 여전히 어젯밤 일로 두근거리고 있었죠. 소피는 의자에 앉아 머리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커피 2잔을 따랐습니다. 하나는 소피를 위해, 하나는 저를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조심스레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제가 부드럽게 인사했어요. 소피는 눈을 들어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커피를 건네며 물었어요. 엠마는 잘 잤나요? 뒤척였어요. 소피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2번이나 깨서 주위를 둘러보다가 다시 눈을 감더라고요.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무서워하고 있다는 뜻이었고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그때 당직 의사 선생님이 다가오셨어요. 앤더스 박사님 하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엠마가 깨어났습니다. 선생님을 찾고 있어요. 저는 목에 뭉친 긴장을 삼키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엠마는 베개에 기대어 누워 있었고 불은 턱까지 끌어올려져 있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볼은 창백하지만 또렷해 보였죠. 제가 들어서자 그녀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아빠 허스키하게 목소리를 내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의자를 당겨 가까이 앉았습니다. 야, 부드럽게 말했어요. 깨어난 모습 보니 다행이다. 그녀의 손을 잡으니 작고 차가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래?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꾹 참으며 애서는 무너질 것만 같았어요. 엠마는 소피를 흘낏 바라보고 소피는 안심시키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점심시간에 시작됐어요. 엠마가 말을 이었습니다. 오래된 선배들이 제 테이블에 있었는데 자기는 몇 주째 해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맛만 봐봐라고 했었어요. 나만 재미없다고 놀렸죠. 저는 학교 식당을 떠올렸습니다. 은 조명 수다 떠는 소리. 쟁그랑거리는 식기들 엠마가 선배들 사이에 앉아 어울리고 싶어 했던 것이 생각나 가슴이 조여왔어요. 그 사람들이 줬어요. 엠마가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무서웠지만 거절하면 소외된다고 하더라고요. 한 모금만 하면 된대서 해봤어요. 맛은 끔찍했어요. 어지럽고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일어서 보려고 했는데 바로 깜깜해졌어요. 엠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쩔 줄 몰랐어요. 그녀가 속삭였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쥐고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어요. 말해줘서 정말 잘했어. 그 선배들이 널 압박한 건 잘못된 일이야. 소피가 침대 옆으로 와서 엠마에게 말했습니다. 엠마 엄마. 아빠는 너를 사랑해. 내가 뭘 하든 변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그저 내가 안전하기만을 바래. 엠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안도와 죄책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안도는 딸이 살아서 말할 수 있다는 것 때문이었고, 죄책감은 아버지로서 딸이 학교에서 겪는 위험을 미처 알아채지 못했다는 것 때문이었죠.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일 학교 교장 선생님과 말씀 나눌 거야. 제가 말했어요. 다른 친구들도 그런 압박을 받지 않도록 할 거야. 엠마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방을 나와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내려가 학교의 독성 검사 결과를 요청했습니다. 간호사분이 결과지를 주셨는데 마리화나만 검출되었고 다른 물질은 없었습니다. 수치는 낮았지만 한 번의 노출로 충분히 기절할 만큼 강했어요. 저는 그 선배들이 얼마나 쉽게 약물을 구할 수 있었는지 생각하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늘 우리 지역 사회를, 캐나다 학교를 사회제도를 신뢰했었어요. 하지만 신뢰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선의만으로는 딸을 지킬 수 없었죠. 그날 오후 소피와 저는 학교로 향했습니다. 회색벽. 웅성거리는 학생들 사이로 건물이 위압적으로 보였어요. 복도를 따라 교장실로 걸어갈 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교장 해링턴 선생님이 팔을 벌려 인사하며 맞아주셨습니다. 그의 사무실에서는 광내는 나무 냄새와 종이 냄새가 났어요. 앤더스 박사님하고 악수를 건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엠마 일로 정말 송구합니다. 저는 엠마가 들려준 모든 상황을 빠짐없이 전했습니다. 해링턴 선생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전면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압박한 학생들에겐 징계가 있을 것이고 또 친구 관계와 약물 인식 교육 프로그램을 필수로 진행하겠습니다. 학교를 나서며 소피가 제게 기대어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그녀가 말했어요. 이제야 조금 안심이 돼요. 저는 흐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제가 말했어요. 친구들도 만나서 얘기해 봐야 해. 누군가 더 압박받진 않았는지 알아야 하니까. 소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우리는 주방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엠마는 잠옷 차림이었고 저와 소피는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엠마는 식당 테이블 그림을 그리고 얼굴마다 이름을 적었습니다. 저 사람은 사라였고 그녀가 가리켰어요. 저 사람은 제이슨이에요. 우리는 친구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지 이야기했어요. 오지지 거절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 두려울 때 이야기할 사람. 엠마는 처음엔 조용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며 그들이 했던 게임과 서로에게 주었던 도전 과제들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잠자리에 들 무렵 엠마의 노트에는 이름과 메모가 가득했어요. 피곤하지만 단단해 보였죠. 도움을 주고 싶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진실을 말하는 게 누군가를 지킬 수 있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저는 딸이 대견하고 사랑스러워 마음이 뿌듯해졌습니다. 작은 몸으로 용기를 내어 진실을 선택한 엠마. 그 순간 저는 우리 가족이 이 도전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함께라면 엠마와 친구들을 반드시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엠마가 쓰러진 지 이틀 후 저는 사무실에서 컴퓨터 화면에 뜬 세계 지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의대 동기이자 절친인 김영훈 박사님께서 한국 청소년들의 약물 사용률에 대한 자세한 이메일을 보내주셨었거든요. 메일에는 선진국 중에서도 한국 청소년의 대마초 사용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첨부된 차트를 열어봤습니다.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이 거의 없다는 그래프였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일까? 저는 전화를 들고 집에 있는 소피에게 걸었어요. 영훈이랑 이야기해봤는데 한국은 청소년 약물 문제가 거의 없대. 학교마다 전담 상담사도 있고 규칙도 엄격하대. 껌조차 허락 없이는 못 가져온대. 껌 얘기에서 저는 웃음이 났었어요. 너무 과하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소피는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더 알아보자. 소피가 마침내 말했어요. 정말 안전하다면 우리가 직접 확인해보는 게 좋겠어. 그날 오후 주방 식탁에 둘러앉아 엠마의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소피가 비행기 표를 찾아보고 저는 한국 학교 안전과 지역 순찰에 관한 기사들을 읽었어요. 엠마는 우리 어깨 너머로 화면을 살펴보며 처음으로 호기심 어린 눈빛을 반짝였죠. 저도 가도 돼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리리와 조이. 우리 막내도 옹기종기 모여들었어요. 스케이트 공원이나 미술 수업 축구팀이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우리는 궁금한 것을 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한국 부모님들은 약물에 대해 어떻게 대화하는지, 누군가 규칙을 어기면 선생님이 어떤 조치를 하는지, 밤길은 안전한지, 가족이 살기 좋은 동네는 어디인지 등등. 저녁이 되자 설레면서도 긴장됐습니다.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우리 딸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지킬 기회처럼 느껴졌어요. 일주일 후 우리는 비행기 표를 예매했어요. 아이들이 소식을 들으며 깔깔대며 좋아했죠. 엠마는 저를 꽉 껴안으며 고마워요. 아빠라고 속삭였어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여행이 우리 가족의 더 안전한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었어요. 출발 당일 아침 밴쿠버 공항은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엠마는 인터뷰할 질문을 적은 노트북을 꼭 끌어안고 있었고 리리와 조이는 만화 판다가 그려진 똑같은 배낭을 메고 있었어요. 소피는 탑승구에서 제 손을 꼭 쥐었죠. 엔진 소리가 가슴을 울렸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다짐했어요. 이건 우리 가족을 위한 길이야. 14시간 후 비행기는 인천공항 상공을 지나 착륙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정돈된 택시 차선 반짝이는 유리 지붕. 깔끔하게 놓인 태양광 패널들이 보였어요. 도시의 불빛은 마치 회로판처럼 반짝였고 질서 있고 효율적이며 안전해 보였죠. 소피와 저는 흥분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공항 안에서는 영어와 한국어로 된 초록색 표지판을 따라 이동했어요. 긴 줄 없이 명확한 안내와 친절한 직원 덕분에 순조로웠습니다. 따뜻한 환영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엠마는 셔틀을 기다리는 승객들, 아이를 껴안은 부모님들, 카트를 밀고 가는 어르신들을 바라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모두가 차분하고 집중한 모습이었죠. 첫 일정은 영훈이 추천해준 서울 글로벌 센터였습니다. 그곳 직원들은 반가운 미소로 안내 팸플릿을 건네주셨어요. 서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한 직원이 밝게 인사했었습니다. 저는 사진 가득한 브로셔를 넘겨보았습니다. 교복 차림의 학생들, 청소년과 대화하는 경찰, 다채로운 커뮤니티 축제 사진들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시차로 피곤했지만 마음은 단단해진 채 택시를 타고 강남 동네로 향했습니다. 넓고 깨끗한 거리. 가로수 아래에서 킥보드를 타는 아이들개를 산책시키는 부모님들. 작은 카페에 앉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신호가 빨간색이 아닐 때도 차들이 곧장 멈춰 섰습니다. 예의 바르고 배려 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호텔 로비로 돌아와서는 노트를 펼쳐 의견을 나눴습니다. 엠마는 해외 교민 커뮤니티에서 만난 한국 학생에게 보낸 메시지를 보여주었어요. 그 친구가 내일 학교를 안내해 주기로 했다네요. 리리와 조이는 미술 수업과 축구 연습 계획을 속닥거렸습니다. 소피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희망과 안도감을 느꼈어요. 엠마가 쓰러진 이후로 처음으로 저는 우리가 올바른 길에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차트와 데이터가 아니라 실제로 약속된 가능성, 공동체 규칙, 관심 있는 어른들, 명확한 경계가 우리 딸들을 지킬 수 있는 곳. 그날 밤 엠마를 재워주며 그녀가 제 목을 꼭 껴안고 속삭였어요. 여기서는 안전해요. 저는 이곳이 우리가 찾던 희망의 순간임을 알았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호텔 방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저는 신발끈을 묶으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오늘은 두 군데 학교를 둘러보고 상담 선생님들을 만나기로 했거든요. 소피와 저는 다짐한 듯 미소를 교환했어요. 엠마, 리리, 조이는 의자에 몸을 들썩이며 노트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메이플우드 국제학교였어요. 앞문은 높고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경비 선생님께서 학생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며 인사해주고 있었죠. 교문 안으로 들어서자 넓은 복도에서는 신선한 페인트 냄새와 반짝이는 나무 바닥 냄새가 섞여났습니다. 저는 벽면을 살펴봤어요. 존중에 관한 포스터, 도움을 요청하라는 포스터, 약물 경고. 포스터가 색색의 그림과 함께 붙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다채로운 그림에 감탄했었어요. 정장 차림의 키 큰 여성분이 다가오셨습니다. 앤더스 박사님. 환영합니다 하시며 부드럽게 허리를 숙이셨죠. 저는 최 교장입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등대처럼 부드럽지만 단호했어요. 교장 선생님은 저희를 햇살 가득한 교무실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창문 너머로 작은 중정이 보였고 아래에는 작은 분수가 졸졸 흐르고 있었어요. 이곳에서는 안전과 배움이 함께 갑니다. 최 교장님이 설명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각 교실에서 5분간 모임을 갖습니다. 선생님이 규칙을 상기시키고 학생들이 불안하거나 걱정되는 점이 있으면 누구나 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저는 다른 학교들을 떠올렸습니다. 규칙이 속삭이듯 전해지고 잘 지켜지지 않던 곳들 말이죠. 만약 학생이 규칙을 어기면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여쭤보았어요. 바로 상담실로 안내합니다. 최 교장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상담 선생님. 사무실은 각 동마다 있어서 예약 없이 언제든 들어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엠마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압박을 느끼면 그냥 가서 말하면 돼요? 그럼요, 교장 선생님이 웃으시며 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바로 알려드려요. 함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음으로 교실을 둘러봤습니다. 14명의 학생이 원형으로 배치된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각 책상 위에는 나의 생각이라고 적힌 투명 상자가 있었고 숙제, 걱정, 친구 관계,
고민 가족 문제까지 다양한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한 학생을 불러 메모를 읽게 했습니다. 내일 과학시험이 걱정돼요. 학생이 읽자 선생님은 부드럽게 질문하며 듣고 다른 학생들에게 조언을 구했죠. 교실은 서로 응원하는 목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제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우리 딸 학교는 한 번도 이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방과 후에는 중정을 지나 보건실로 걸어갔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간호사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셨고 유리문을 지나 안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밝은 조명 아래 의료 장비들이 준비되어 있었고 작은 대기 공간에는 편안한 의자와 감정 그림책, 만화책, 소설책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건강은 단순한 의학이 아닙니다. 안전함을 느끼는 것이기도 합니다. 라는 문구가 벽에 걸려 있었고 리리가 제 소매를 살짝 잡으며 속삭였어요. 아빠, 나도 여기서 봉사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우리 꼬마야. 오후에는 글로벌 커뮤니티 센터에서 교민 부모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빨간 의자가 원을 이루고 햇살이 들어오는 방이었어요. 프랑스, 독일, 호주, 미국에서 온 부모님들이 돌아가며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호주에서 오신 한 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이곳에 와서 학업이 늦어졌지만 선생님들이 추가 수업을 해주셔서 몇 달 만에 따라잡았어요. 라고 이야기하셨고 독일에서 오신 아버지는 제 딸이 외로울 때 학교 멘토 제도가 친구를 만들어 주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대와 다짐이 모두에게 느껴졌어요. 저는 소피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건 진짜였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세이프티 레인이라는 가로수길을 걸었습니다. 인도에서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이웃들이 담소를 나누고 순찰복을 입은 분들이 늦게 귀가하는 사람들을 살며시 도와 건너게 해주었죠. 보행자를 위해 자동차보다 먼저 신호가 바뀌는 횡단보도 위에서 조용히 작동하는 CCTV 카메라들도 보였습니다. 작은 공원에서는 조이가 그네를 발견하고 아빠 봐줘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그네를 힘차게 타고 있었죠. 아무도 소리 지르지 않고 아무도 급하게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평화롭게 느껴졌어요. 벤치에 앉아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소피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이런 곳이 있다니 상상도 못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두 딸이 분수 옆에서 반딧불을 쫓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제 두려움 없이 자랄 수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배우고 놀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엠마가 숨가쁘게 달려와 말했어요. 아빠, 여기서는 매달 약물 인식 교육을 한대요. 친구를 돕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네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건 집에 돌아가서도 꼭 가르쳐 줄 거야. 밤이 깊어 아이들을 재우며 저는 몇 달 만에 느껴보는 평온함을 느꼈어요. 밖의 도시 소음도 온화하고 보호적인 듯 했습니다. 엠마 방문을 조용히 닫으며 그녀가 속삭였어요. 여기 데려와줘서 고마워요. 저는 복도에 멈춰서서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커튼 사이로 살짝 비치며 저는 작은 주방 식탁에 앉아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소피는 태블릿으로 아파트 매물을 살펴보고 있었고 아이들은 그녀 주위에 옹기종기 모여 화사한 거실과 놀이터 사진을 가리키며 이야기했었어요. 한국 여행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지만 더 큰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이사한다면 어디에 살아야 할까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우리 팀 이야기해 봅시다. 제가 앞으로 몸을 숙이며 말했어요. 학교와 가까워야 하고 제가 일할 병원과도 가까워야 하고 또 우리 가족에게 따뜻한 커뮤니티가 있는 동네여야 해요. 엠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연필로 노트에 두드렸습니다. 강남이 좋아 보여요. 그녀가 말했어요. 새 학교랑 가깝고 거기서 친구들도 만났었거든요. 엠마는 손수 그린 지도를 보여주며 학교와 공원 자리에 작은 하트를 그려놓았었어요. 리리가 홍대에는 미술 스튜디오가 있어요. 주말마다 거기 가볼 수 있나요? 하고 물었고 조이는 저는 놀이터 바로 앞이면 좋겠어요. 하고 의자를 폴짝폴짝 뛰었죠. 소피는 태블릿 화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초동의 아파트를 찾았어요. 강남과 홍대 사이에 있어요. 커뮤니티 센터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축구장도 있네요. 그녀가 화면을 탭했어요.
거실은 큰 창문으로 환하고 아이들 그림 그릴 공간도 충분했었어요. 부엌도 안전해 보였어요. 날카로운 모서리가 없고 아이들이 접시를 꺼낼 수 있도록 낮은 선반이 있었죠. 저는 아침 일과를 상상했습니다. 병원까지는 전철을 타고 가면 되고, 소피는 엠마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조이는 방과 후 미술이나 축구 연습장에 걸어서 갈 수 있었어요. 동네는 활기차면서도 보호받는 느낌이었죠. 가로등이 인도를 따라 줄지어 있고 CCTV 카메라도 저를 안심하게 해주었어요. 하지만 확실히 봐야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꼭 보러 가봐요.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오후 아파트를 둘러보기로 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우리는 콤팩트한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기사님은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해 주셨고, 곧 가로수길을 따라 달렸죠. 공기는 어렴풋이 생선 구이 냄새와 아파트 발코니에 널린 빨래 냄새가 섞여 있었죠. 우리는 엄마들이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작은 카페와 알록달록 과일을 진열해 놓은 작은 시장들을 지나쳤습니다. 서초동에 도착하자 저는 기대했던 모습 그대로를 보았습니다. 조용한 골목에 깨끗한 아파트 건물이 서 있었어요. 주변에서는 가족들이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아이들이 킥보드를 타고 할머니가 유모차를 밀고 가고 있었죠. 모든 것이 평온하면서도 생기가 넘쳤습니다. 아파트 안으로 들어서자 아이들은 창가로 달려갔습니다. 와 엠마가 숨을 내쉬며 멀리 보이는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어요. 여기서 학교가 보여요. 리리는 베란다로 달려가 아래에서 노는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었고 조이는 팔을 활짝 벌리며 외쳤습니다. 여기가 딱이에요. 소피와 저는 각 방을 걸어 다녔어요. 침실은 부드러운 카펫이 깔려 있고 붙박이장도 있었고, 부엌은 안전 잠금 장치가 있는 수납장과 소피의 요리 실험을 위한 충분한 공간이 있었어요. 저는 욕실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낮은 세면대, 따뜻한 조명, 미끄럼 방지 타일이었죠. 완벽하게 집 같았어요. 돌아오는 길에는 작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벽은 밝은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동네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주스와 페이스트리를 즐기고 있었어요. 친절한 바리스타가 아이들에게 한복 입은 아이 모양 스티커를 나눠줬습니다. 우리는 둥근 테이블에 앉아 아이스티를 홀짝였죠. 저는 이곳에 모인 가족을 바라봤습니다. 소피의 눈은 설렘으로 반짝였고 엠마는 노트에 동네 풍경을 스케치하고 있었어요. 조이는 배운 한국어 단어를 섞어가며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소피가 제 손을 살며시 잡으며 말했어요. 여기가 우리가 있어야 할 곳 같아요 하고 부드럽게 웃었죠. 엠마가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안전하게 배우고 싶어요. 여기서 살고 싶어요. 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집 그림을 새로 그리고 싶어요. 그리고 밖에서 놀고 싶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결정했어요. 서초동으로 가는 겨예요. 그날 저녁 우리는 분홍빛으로 물든 하늘 아래 호텔로 걸어갔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노점상들이 가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가슴 한편에는 설렘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딸들을 지켜주고 아이들이 자라고 진짜 집이 될 장소를 선택했어요. 나중에 아이들을 재워주며 엠마가 속삭였어요. 아빠 고마워요. 정말 새로운 모험이 시작되는 기분이에요. 저는 그녀 이마에 키스하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엠마 안전하고 행복한 모험 우리 가족의 다음 장이 시작되는 거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는 단순한 아파트가 아니라 더 밝은 미래의 약속을 찾은 거라고. 아침 해가 거실 창을 통해 들어오자 저는 새 주방에서 커피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없으니 아파트가 조용하고 텅 빈 것 같았었습니다. 사실 몇 주 동안 이사 준비에 바빴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정리해야 할 일들이 많았거든요. 서초동에서의 첫 온전한 하루가 시작된 거죠. 저는 커피 2잔을 들고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아래에는 스쿠터 소리가 윙윙 울리고 이웃들께서 인사하며 오가고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가지런히 줄을 지어 걸어가고 있었어요. 어젯밤 이사할 때가 떠올랐습니다. 한 박스씩 풀어가며 정리했었어요. 소피는 낮은 선반에 아이들 책을 깔끔하게 놓아주었고 엠마는 책상 옆에 미술 도구를 가지런히 배치했었죠.
액자에 담긴 그림을 벽에 걸었고 조이는 작은 침대 위로 뛰어올라 좋아하는 토끼 인형을 꼭 껴안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곳이 우리 집이구나 싶었어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저는 소피와 아이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출발했습니다. 공기는 상쾌했고 길가에는 이제 막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한 벚나무가 줄지어 서 있었어요. 병원 입구에 도착하자 친절한 직원분들께서 제 이름을 불러 환영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앤더스 박사님, 저는 손을 흔들며 미소 지었어요. 여기에선 단순한 좋은 아침입니다가 정말 자연스럽고 따뜻했었습니다. 첫 환자는 야구하다가 발목을 삔 10살 남자아이였어요. 저는 소독하고 알록달록한 붕대로 살짝 감아 주었었습니다. 얼음 찜질하는 방법도 보여드렸죠. 어머니께서 안도의 눈빛으로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이 응급실이 얼마나 잘 조직되어 있는지, 팀워크가 견고한지 모두가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새삼 느꼈습니다. 정오가 되자 저는 다른 출구로 병원을 나와 메이플우드 국제학교로 향했습니다. 길가에는 엄마들이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작은 상점과 카페가 있었어요. 이 길을 걸어가다 보니 따뜻한 공동체의 일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학교 앞에는 문이 열리길 기다리는 학생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새 가방을 어깨에 맨 엠마를 보았어요. 그녀는 새 친구 민지와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죠. 저를 발견하자 엠마는 신나서 손을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아빠. 그녀가 밝게 외쳤어요. 친구들이 점심줄을 지켜줬어요. 그녀는 민지와 함께 알록달록한 도시락을 풀고 있었죠. 저는 미소 지으며 지켜보았습니다. 그늘진 나무 아래에서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며 식사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어요. 맞은편 중정에서는 조이 소규모 미술 동아리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에 물감이 묻어 있었죠. 선생님께서 조이의 빠른 붓 터치를 칭찬하며 학교 미술 대회에 참가해보라고 용기를 북돋워 주셨다고 합니다. 조이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었어요. 조이는 배를 힘차게 흔들며 아빠 해냈어요. 하고 외쳤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보다 더 바랄 게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저는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거기서 소피가 우리 커뮤니티 게시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주말 가족 소풍 학부모 회의 동네 공원 봉사활동 안내 전단이 붙어 있었습니다. 소피가 웃으며 말했어요. 여기 사람들 모두 함께 참여하는 것 같아요. 기분 좋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우리 자리가 생긴 것 같아. 남은 시간은 동네를 더 살펴보며 보냈습니다. 도서관에 들러 아이들이 영어책과 한국어 책을 빌려 읽었고 작은 시장에 가서 떡볶이를 맛보았습니다. 맵지만 재미있게 혀를 자극했었죠. 우리는 웃으며 눈물을 훔치고 매운맛을 달래줄 우유를 추가로 샀습니다. 저녁에는 다시 발코니에 모였습니다. 어둑해진 하늘 아래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난간에 기대어 서서 멀리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었어요. 소피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밴쿠버가 그립지 않아요? 하고 물었었죠. 저는 고개를 돌려 멀리 보이는 공원을 떠올렸습니다. 안개 낀 아침에 걸었던 길들. 초록이 가득한 공원들 가끔은 그렇지만 제가 솔직히 대답했어요. 그래도 후회는 없어 여기서는. 우리 딸들이 두려움 없이 자라고 있어 따뜻한 공동체가 있으니까. 엠마가 제 허리를 꼭 껴안고 말했습니다. 아빠 여기 너무 좋아요. 조이는 제 무릎에 올라와 가슴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깊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걱정으로 지새운 밤과 병원 복도를 지난 후에야 얻은 평화였죠. 우리는 불확실함을 안전으로 두려움을 소속감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규칙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이웃이 서로를 살피며 매일 해질녘이 새로운 내일의 시작처럼 느껴지는 곳을 찾았어요. 첫 별이 떠오르는 밤하늘 아래 저는 가족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곳이 우리 새로운 시작이야. 그리고 함께 평생 잊지 못할 모험을 환영했습니다. 이곳 한국에서 우리는 안전하고 사랑받으며 성장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